크롭티는 1980년대 팝스타들이 만든 패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짧은 상의 사실은 5,000년 전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던 사람들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옷이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의 강제 명령으로 대중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크롭티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고대 인도의 춤꾼, 1940년대 전쟁 경제 할리우드의 검열 시스템, 그리고 21세기 젠더리스 패션 혁명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여러분의 옷장 속 한 벌의 옷으로 연결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크롭티라는 작은 옷 한 조각이 통과해 온 문화 전쟁, 경제 위기 그리고 인간 신체에 대한 5,000년간의 논쟁을 따라갑니다. 이 옷이 왜 어떤 시대에는 금지되었고 어떤 시대에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모든 성별이 이 옷을 입게 되었는지.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크롭티를 입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콘서트 갈 때, 그냥 집에서 쉴 때. 우리는 이 옷을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의 선택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크롭티는 애초에 패션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 전 인도 사막에서 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멋을 위해 입은 게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해 입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 여성들이 갑자기 배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마돈나가 무대에서 크롭티를 입었을 때 그건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었습니다. 검열과의 전쟁이었죠. 같은 옷인데 왜 시대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이 옷이 어떤 시대에는 너무 야하다고 금지되었다가 불과 10년 뒤에는 너무 평범하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옷일까요? 사회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보는 시선 자체일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왜 굳이 배를 드러내는 형태여야 했을까요? 상의를 조금만 길게 만들면 되는 걸 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계속해서 짧은 상의라는 선택을 반복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후, 노동, 춤, 전쟁, 원당 가격, 기술 발전, 대중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 이 모든 게 하나의 옷 안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층을 하나씩 벗겨낼 겁니다. 첫 번째 층은 5,000년 전 인도의 사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크롭티의 가장 오래된 조상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옷은 원래 여성 전용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이들도 모두 입었던 이 옷이 어떻게 특정 성별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인도 북서부. 상상해 보세요. 섭씨 45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상황을. 긴 옷을 입으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최소한의 천으로 최대한의 활동성을 확보하는 옷을. 이것이 초리의 탄생입니다. 초리는 가슴만 덮는 아주 짧은 상의였습니다. 배는 당연히 드러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노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배를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더위를 견디는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인도의 조각상들을 보면 여신들도 무용수들도 일반 여성들도 모두 초리를 입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 가면 기원전 시대의 초리 형태가 그려진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확인되는 건 이 옷이 계급과 무관했다는 겁니다. 왕족도 입었고 농부도 입었고 춤꾼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같은 시기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옷이 등장합니다. 벨리댄스 의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벨리댄스 의상을 관능미를 위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애초에 이 옷은 춤을 추기 위한 기능복이었습니다. 배 부분이 드러나야 복근의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천이 짧아야 다리 동작이 자유로웠던 거죠. 더위를 식히는 건 덤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고대에는 이렇게 기능적 이유로 크롭 형태가 자연스러웠는데 왜 나중에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구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영국인들은 초리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배를 드러내고 다닐 수 있지? 그들의 기준에서 이건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관리들은 인도 여성들에게 더 긴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시점부터 배 노출이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옷이 갑자기 부끄러운 것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그 영국과 유럽에서 20세기 초반에 크롭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식민지에서는 금지시키던 옷을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입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에는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문화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패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1930년대 할리우드가 크롭티를 어떻게 재발명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크롭티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할리우드는 이 옷을 이국적 판타지로 포장했습니다. 중동풍 영화, 인도 배경 영화에서 여배우들이 크롭 형태 의상을 입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실제 인도와 중동에서는 이 옷이 일상복이었는데 서구에서는 신비로운 이국의 패션이 된 겁니다. 똑같은 옷이 어디서 누가 입느냐에 따라 야만이 되기도 하고 로맨스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크롭티는 서서히 서구 패션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중화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1940년대에 찾아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 바로 2차 세계대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 정부는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원단을 전쟁 물자로 우선 공급하라는 것이었죠. 이게 크롭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1942년 미국 전쟁생산위원회와 프로덕션 보드는 L-85 규정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의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의 양을 법으로 제한한 겁니다. 치마 길이는 최대 여기까지, 소매폭은 이 정도까지, 주머니는 몇 개까지. 모든 게 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의 길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단을 절약하려면 상의를 짧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거든요.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규제가 크롭티를 애국적 선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원단을 아껴야 우리 군인들이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는 캠페인이 전국을 휩쓸었고 여성들은 앞다투어 짧은 상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협력이었죠. 1943년 보그 매거진에는 이런 문구가 실립니다. 짧은 상의는 당신의 애국심을 보여줍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드러내는 건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원단을 절약하라고 하자 갑자기 애국적인 일이 된 겁니다. 같은 행동인데 맥락이 바뀌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긴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짧아진 옷은 다시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1930년대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할리우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1934년 할리우드에 헤이스 코드라는 검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영화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일체 금지한다는 규정이었죠. 키스 장면은 몇 초 이상 안 되고 침대 장면은 무조건 발만 보여주고 여성의 배꼽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배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격했냐면 1940년 영화 바그다드의 도둑 더 시프 오브 베그데드에서는 중동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배우가 배를 가리는 의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입었던 옷을 영화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이 검열이 크롭티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금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했으니까요. 1940년대 초반 전쟁 중이던 미국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할리우드는 배꼽을 보여줄 수 없는데 일반 여성들은 전쟁 때문에 짧은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 스크린에서는 금지된 게 거리에서는 장려되는 겁니다. 이 모순이 결국 크롭티를 일상 패션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원단 절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패션 업계는 다시 긴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디올의 뉴룩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풍성한 치마, 허리를 강조하는 재킷. 원단을 아낌없이 쓰는 스타일이 다시 유행했습니다. 그럼 크롭티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크롭티를 입었던 여성들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크롭티를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옷을 입었고, 전쟁 중에는 정부가 허락한 짧은 옷을 입었고, 전쟁 후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던 겁니다. 1946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젊은 여성들이 크롭티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치웨어로요. 보수적인 기성세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런 옷을 입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크롭티는 더 이상 전쟁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1950년대에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1950년대는 동시에 가장 보수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크롭티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의외의 장소에서 나옵니다. 바로 운동복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피트니스 붐이 시작되면서 크롭티는 운동복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거리에서 입으면 문제지만 체육관에서 입으면 괜찮았던 거죠. 같은 옷인데 또 다시 맥락이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복 코드가 1970년대 에어로빅 혁명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1960년대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할리우드의 검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1968년 헤이스 코드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제 영화에서도 배꼽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해 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바바렐라. 제인 폰다가 주연한 이 SF 영화에서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크롭티를 포함한 미래적 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패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롭티가 미래의 상징이 된 거죠. 1960년대 말 젊은 세대는 크롭티를 다시 거리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히피 문화와 결합해서요. 기성세대의 규칙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로. 그리고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크롭티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크롭티가 어떻게 대중문화의 중심이 됐을까? 1977년 미국 전역의 체육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갑자기 형광색 크롭티를 입고 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수백만 명이 동시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한 명의 여배우에게서 시작됩니다. 제인 폰다. 1982년 그녀가 출시한 에어로빅 비디오 테이프가 미국에서 1700만 장 팔립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디오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인 폰다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형광 핑크색 크롭티의 레깅스. 전국의 여성들이 그 옷을 따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롭티가 처음으로 건강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에는 전쟁 협력, 1960년대에는 반항의 상징이었던 이 옷이 1970에서 80년대에는 자기관리와 건강한 몸의 상징이 된 겁니다. 같은 옷인데 또 다시 의미가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열풍은 사실 경제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그런 상황에서 몸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경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몸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심리. 피트니스 산업은 이걸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당신의 몸을 바꾸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메시지가 전국을 휩쓸었고 크롭티는 그 변화의 유니폼이 되었습니다. 운동할 때 배를 드러내는 건 단순히 시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 크롭티는 체육관을 벗어나 무대로 올라갑니다. 1984년 MTV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음악과 패션이 폭발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돈나. 1984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마돈나가 라이크 어버진을 부르며 무대에 등장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에 걸친 건 메탈릭 크롭 재킷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식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드러낸다고? 보수적인 단체들은 즉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마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밀어붙였죠. 1985년 머티리얼 걸 뮤직비디오에서도 크롭티. 1986년 파퍼 돈트 프리치에서도 크롭티. 1987년 월드투어 내내 크롭티. 그녀는 크롭티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 당신들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10대 소녀들이 마돈나를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부모들은 걱정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MTV는 24시간 크롭티를 입은 스타들을 보여줬으니까요. 마돈나만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자넷 잭슨이 컨트롤 앨범을 발표하며 크롭티 군복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통제 컨트롤라는 앨범 제목처럼 자신의 몸과 커리어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선언이었죠. 1987년 티파니와 데비 깁슨 같은 10대 팝스타들도 크롭티를 입고 나타납니다. 이제 크롭티는 더 이상 어른들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10대들의 옷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같은 시기 남성들도 크롭티를 입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NFL 선수들, 특히 러닝백과 와이드
리시버들이 경기 중에 저지를 배 위까지 말아 올리는 걸 유행처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더워서였지만 실제로는 복근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보디빌딩 문화가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몸 자체가 경쟁력이 된 거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 힙합 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남성 크롭티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LL 쿨 J, 투팍 같은 래퍼들이 크롭티를 입고 앨범 커버를 찍었습니다. 이건 강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살아남은 몸, 단련된 몸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남성 크롭티 트렌드가 1990년대 초반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젠더 규범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는 다시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정의가 강화되면서 남성이 배를 드러내는 건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NFL도 1990년대 중반부터 유니폼 규정을 강화해서 저지를 말아 올리는 걸 금지합니다. 힙합 문화에서도 크롭티는 사라지고 오버사이즈 티셔츠가 대세가 됩니다. 남성 크롭티는 약 10년 만에 다시 금기가 된 겁니다. 반면 여성 크롭티는 1990년대에 오히려 더 대중화됩니다. 그런데 이 대중화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크롭티가 너무 흔해지면서 이게 정말 여성 해방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일까?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남성 시선을 위한 또 다른 규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옷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이런 논쟁을 압도하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YK 시대의 도래입니다. 1999년 1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베이비 원 모 타임 뮤직비디오로 데뷔합니다. 교복 치마에 묶은 셔츠 그리고 배를 드러낸 크롭 스타일.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도 없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리트니는 당시 17세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배를 드러낸 옷을 입고 나온 거죠. 즉시 논란이 터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한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논란이 크롭티를 10대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지하면 할수록 더 입고 싶어지는 심리. 우리가 1940년대 할리우드 검열에서 봤던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간은 크롭티의 절정기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제니퍼 로페즈, 샤키라, 데스티니스 차일드. MTV를 켜면 모든 여성 스타가 크롭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로우라이즈 진과 크롭티의 조합.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실루엣은 이전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리 라인이 극도로 강조되는 형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스타일을 소화하려면 특정한 체형이 필요했습니다. 마른 허리, 평평한 배, 튀어나오지 않는 복부. 갑자기 복근이 패션의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건강한 몸이면 됐는데 2000년대에는 특정한 형태의 몸이 요구되기 시작한 거죠. 피트니스 산업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근 만들기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고 복부 운동기구 광고가 TV를 도배했습니다. 크롭티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특정 체형을 강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특히 10대 소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섭식장애 발생률이 급증했고 10대의 체형 불만족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2000년대 초반의 크롭티 열풍은 밝은 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통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흐름도 존재했습니다. 2002년 영화 8 마일이 개봉됩니다. 에미넴이 주연한 이 영화에서 힙합 문화가 전면에 등장하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시기 힙합 패션은 크롭티와 정반대였습니다. 오버사이즈 티셔츠, 헐렁한 바지, 몸을 완전히 가리는 스타일. 같은 시대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패션 코드가 공존한 겁니다. 팝 문화에서는 최대한 드러내고 힙합 문화에서는 최대한 가리는. 이 대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급과 인종의 문제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크롭티는 주로 백인 중산층 소녀들의 옷이었고 오버사이즈는 흑인과 라틴계 청년들의 옷이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었지만 경향성은 분명했죠. 그리고 이 두 스타일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달랐습니다. 크롭티를 입은 백인 소녀는 트렌디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같은 옷을 입은 유색 인종 소녀는 부적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 복장 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크롭티 금지 규정이 쏟아졌는데 이 규정이 유독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옷인데 누가 입느냐에 따라 받는 대우가 달랐던 겁니다. 2004년 제닛 잭슨의 슈퍼볼 의상 사고가 터집니다. 공연 중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제닛의 의상 일부를 찢으면서 가슴이 노출된 사건이었죠. 미국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FCC 연방통신위원회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고 방송 검열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크롭티에 대한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했다는 반성 분위기가 퍼진 겁니다. 2005년부터 크롭티는 점차 메인스트림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우라이즈 진도 함께 사라졌죠. 대신 무엇이 왔을까요? 하이웨이스트와 긴 상의였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자가 흔들린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흐름은 더 강화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패션도 보수화된다는 법칙이 또 한 번 작동한 거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크롭티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패션 잡지에서도 거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죠. 크롭티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크롭티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소재가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크롭티는 대부분 얇은 니트나 면이었는데 2013년 이후의 크롭티는 네오프렌, 스쿠바 소재 같은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웨어 기술이 패션에 본격적으로 접목된 거죠. 둘째, 실루엣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는 몸에 딱 붙는 형태였다면 2010년대는 여유 있는 핏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복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성별 구분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해리 스타일스가 크롭티를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1990년대 이후 사라졌던 남성 크롭티가 약 2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근육을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니라 젠더 규범에 도전하는 옷이었던 거죠.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사회는 다시 분열됩니다. 그리고 패션도 정치화됩니다. 크롭티는 리버럴의 상징이 되었고 보수적인 복장은 보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터집니다. 모두가 집에 갇히면서 패션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팬데믹 이후 크롭티가 어떻게 일상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K-팝이 크롭티의 세계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집에 갇히면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불편한 옷을 입어왔을까?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정장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고 사람들은 가장 편한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크롭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0년대의 타이트한 크롭티가 아니었습니다. 오버사이즈 크롭티, 후드 크롭티, 스웨트 크롭티.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였죠. 애슬레저라는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운동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 일상복의 정의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팬데믹 동안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K-팝 아이돌들의 무대 의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크롭티를 입었다는 것. 남성 아이돌도 여성 아이돌도 크롭 형태의 의상을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이건 서구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남성 크롭티는 거의 금기였는데 K-팝에서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0대들이 이 K-팝 스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틱톡에서 해시태그 크롭탑이 200억 뷰를 돌파합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이 크롭티를 입고 춤추는 영상이 수백만 개 올라왔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무엇이 바뀐 걸까요? 젠더 규범에 대한 지세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저렇게라는 구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만 지세대는 그 구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옷에 성별이 있나요? 이 질문이 패션 산업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2022년 자라, H&M 같은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젠더리스 크롭티 라인을 출시합니다. 남성용도 아니고 여성용도 아닌 그냥 크롭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팔렸거든요. 2023년 통계를 보면 18세에서 24세 남성의 약 35%가 크롭티를 최소 한 번 이상 착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전에는 5%도 안 됐던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크롭티를 둘러싼 모든 논쟁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크롭티를 금지합니다. 여전히 특정 직장에서는 크롭티를 입고 올 수 없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크롭티를 입으면 비난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드러낼 권리가 있는가? 누가 그것을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 5천년 전 인도 사막에서 시작된 이 옷은 지금도 이 질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크롭티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다양한 이유로 이 옷을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기후 적응부터 전쟁 협력, 반항의 상징부터 건강의 표현, 성적 자기결정권부터 젠더 해방까지. 크롭티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몸과 맺어온 관계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턴 현대 기술이 크롭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볼까요? 2024년 크롭티는 완전히 다른 옷이 되었습니다. 기술 때문입니다. 스트레치 원단, 땀 흡수 섬유, 항균 처리, 체온 조절 기능. 5천년 전 사막에서 더위를 피하려고 입었던 그 옷이 이제는 나노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AI로 체형을 분석해 맞춤형 크롭티를 제작합니다. 룰루레몬의 크롭티는 요가 동작을 추적하는 센서를 내장하고 있죠. 같은 이름의 옷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크롭티는 더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면 더 통제적이 되었을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체형을 수용하는 디자인이 늘어났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크롭티, 임산부용 크롭티, 장애인을 위한 크롭티. 선택지가 넓어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SNS가 특정 체형을 더 강력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완벽한 복근을 가진 사람들만 보입니다. 알고리즘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니까요. 크롭티는 자유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결국 5천년을 돌아온 지금 크롭티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고대에는 당연했고 식민지 시대에는 금지됐고 전쟁 때는 애국이었고 지금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옷장에서 크롭티를 꺼낼 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오늘 날씨 더운데 이거 입어야지 하고 입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선택 하나에 5천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뭐 그렇다고 크롭티 입을 때마다 인류의 역사를 되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끔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